안녕하세요. 올로버의 NFL 김민준. 이주경입니다. 네, 이제 12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어, 빠르게 경기 얘기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스데이 풋볼 경기부터 들어가 보죠.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24대 19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눈이 왔었죠. 예, 뭐 11월에 이렇게 뭐 많은 눈이 온 게 처음이었다. 뭐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고, 음. 여러 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날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이 열렸던 이 오하이오주, 이 클리블랜드 지역에도 이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제 모처럼 좀 뭐 스노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음. 많은 눈 속에서 치러졌던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풋볼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좀 낭만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 시작부터 이렇게 많은 눈 속에서 했던 건 아니었고, 음. 전반에는 이제 가볍게 눈발이 날리는 정도로 그러니까 쌓이지를 않았었는데, 이 맞아요. 3쿼터 한 중반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눈의 강도가 좀, 강해지면서, 음. 이제 폭설로 좀 변했죠. 그러면서 경기장에도 이제 눈이 쌓여갔고, 뭐 방송 화면에서도 뭐 키커가 킥을 시도하는데 이게 공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고, 음. 뭐 베테랑 이 캐스터인 알 마이클스도 뭐 선수 이름을 좀 헷갈리는 등 어쨌든 중계를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면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경기장에 눈도 내리고 낭만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경기를 치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플레이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이날도 이제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 놀라웠던 거는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팀 모두 패싱의 비중을 그렇게 줄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음. 좀 약간은 예상 외의 뭐 경기 양상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브라운스가 업셋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미스 윈스턴이 사실은 이제 남부지구 팀들에서 대부분의 커리어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0 패싱 야드를 넘겼고 또 러싱 터치다운을 직접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닉 첩이 마지막 순간에 경기의 승리를 확정짓는 그런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브라운스가 연패 탈출에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스틸러스는 이제 4쿼터에 연속으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역전을 만들어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역전을 허용했던 부분이 조금 이제 뼈 아팠습니다. 그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 음. 아무래도 이 펀트 과정에서의 좀 미스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추가 득점을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러지는 못했고 어쨌든 펀트를 통해서 상대에게 필드 포지션을 좀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강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펀트의 킥이 약간 뭐 비껴 맞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15야드밖에 걷어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스가 한 3분 20초 정도의 시간도 충분했고 공격을 시작하는 지점 자체가 스틸러스 진영 안에 들어와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어쨌든 뭐 브라운스가 역전의 점수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음. 결국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브라운스가 스틸러스 진영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공격을 전개를 할 수 있었고 결국 다시 이제 리드를 갖고 갈 수 있었는데 뭐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 다시 이제 헤일 메리를 한번 시도를 하면서 반전을 노려봤습니다만 그런 반전은 좀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 플레이에서 그 조지 피켄스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조금 논란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스틸러스의 그 전설적인 쿼터백이죠. 이 빅벤이 이날 이 피켄스의 마지막 플레이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었는데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면 뭐 여러 선수들이 이제 엔드존 쪽으로 달려가서 몸싸움을 하면서 공을 따내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브라운스 수비가 그 공을 아주 잘 쳐내면서 변수 없이 잘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피켄스가 이제 여전히 공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을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수비수와 어떤 약간의 감정적인 몸싸움을 하면서 좀 시간을 허비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빅벤의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헬멧을 못 잡아서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든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래도 다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헤일 메리야 사실 이제 잡으면 땡큐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개념이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옆에 선수랑 이제 감정 싸움을 하는 건 잘못됐다. 뭐 약간 이런 얘기겠죠. 날씨가 이제 저희가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날 이제 그 경기 중반부터는 이제 눈이 쌓이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뭐 계속해서 좀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좋은 날씨보다 날씨가 이런 궂을 때 그런 변수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모습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캔자스시티 칩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입니다. 30대 27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승리는 칩스가 가져갔는데 왠지 더 기쁜 쪽은 팬서스였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음. 그러니까 두 팀의 뭐 최근 성적, 뭐 쿼터백들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뭐 칩스가 지난주에 이제 첫 패를 당했던 것과는 별개로 뭐 음, 훨씬 쉽게 좀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뭐 까딱하면 이제 역전을 당할 뻔한 네, 그런 위기까지 가면서 겨우겨우 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칩스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올 시즌 내내 이제 이런 경기들이 좀 많았었죠. 질 뻔했다가 어쨌든 이제 꾸역꾸역 이기는 그런 저 칩스의 승리 공식이 올 시즌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펜서스를 상대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칩스 입장에선 굉장히 좀 찜찜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날도 이제 그 경기 1분 26초를 남겨놓고 펜서스가 터치다운에 투포인트 컨버전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동점을 만들어냈었는데 일단 그 두 팀의 체급을 생각을 하면 동점까지 비벼졌다라는 것 자체가 칩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럼에도 패트릭 마홈스가 이제 또 한 번 마법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어 정말 마법 같은 런이었죠. 빅플레이를 만들어냈고 결국 이제 슈레이드의 끝내기 필드골과 함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뭐 좋았던 점들도 많았죠. 뭐 노아 그레이가 또 멀티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던 점. 그리고 이제 트래비스 켈시가 터치다운은 없었어도 61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타이트 엔드 통산 리시빙 야드 3위에 올랐던 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뭐 펜서스 상대로 이렇게 동점까지 허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칩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뚜껑이 열릴 만한 이건 납득하기 좀 어려울 만한 그런 경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역대 그 타이트엔드 리시빙 야드 순위를 보면 이제 1위가 토니 곤잘레스 이제 15,000야드 정도를 잡아냈고 2위가 이제 13,000야드를 넘겼던 그 댈러스 레전드 제이슨 위튼이에요. 네, 음, 그래서 뭐 토니 곤잘레스는 이제 워낙 뭐 올타임 넘버원이라는 뭐 평가가 많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제이슨 위튼도 참 오랜 기간 꾸준히 잘해왔던 선수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런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위튼이 2위인 거는 잘 몰랐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알았는데, 위튼도 참 오래 뛰었구나, 참 꾸준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트래비스 켈시가 11,897야드니까 한 1,300야드 조금 안 되게 이제 남았거든요. 뭐, 요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제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토니 곤잘레스의 기록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나 이제 트래비스 켈시가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페이스의 기록과는 올 시즌의 기록은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칩스랑 레이더스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게 지난해 처음 생겼죠. 원래는 이 땡스기빙 트리플 헤더만 있다가 지난해 이제 돌핀스와 제츠의 맞대결부터 이 전통이 새로 생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돌핀스가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AFC 서부지구 라이벌 맞대결로 이제 어, 매치가 만들어졌는데 이날 그 캔자스시티 칩스가 펜서스에게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했던 부분을 생각하면
이 경기도 좀 비벼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음, 물론 뭐 라스베가스가 뭐 최근에 워낙 뭐 좋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뭐 칩스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세라는 생각이지만 칩스도 지금 10승 1패에 어울리는 경기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또 어떤 뭐 결과가 나타날지 다음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펜서스 입장에서는 이제 브라이스 형이 좀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세 경기에서 2승 1패. 그 1패도 이제 AFC 1번 시드 칩스를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졌다라는 것 자체로도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이제 경기 중에 그 블리츠가 들어왔을 때 브라이스 형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꽤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음. 사실 상대 수비 압박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제 그것에 좀 대처가 잘 안 됐던 것이 그동안의 브라이스 영의 좀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음, 물론 뭐 이날 한 경기에 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그 펜서스의 수비가 5개의 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올 시즌 펜서스의 한 경기 최다 색 기록이에요. 뭐 다른 팀들은 사실 뭐 좀 괜찮았다 하는 날에는 심심찮게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펜서스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수비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한 경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 뭐 브라이스 형의 어떤 퍼포먼스와 함께 이 팀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는 이제 벅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벅스와의 맞대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와 시카고의 경기인데 30대 27로 연장 승부 끝에 미네소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바이킹스가 베어스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정말 어렵게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이게 좀 뜯어보면 4쿼터 중반에 이제 투 포지션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고포리 실패 그러면서 이제 터치다운을 하나 얻어맞고 필드골을 하나 성공시켰는데 또 터치다운을 얻어맞고 결국 이제 온사이드 킥 리커버리를 허용한 이후에 또 동점 필드골까지 내주는 정말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들이었거든요. 음. 사실 분위기 자체는 뭐 베어스의 홈구장이기도 했었고, 바이킹스가 다 잡은 경기를 뭔가 귀신에 씌인 듯이 이제 휘말리면서 그대로 역전패를 당하는 듯한 흐름으로 사실 가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코인토스 결과마저도 이제 베어스에게 웃어줬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사실은 뭐 공격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 그대로 뭐 터치다운을 내주고 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러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최종적인 순간에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강팀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뭐 음. 미네소타가 이제 그거를 또 잘 해냈던 경기였다. 이렇게 뭐 결국엔 총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연장전에서 조나단 그리나드가 결정적인 또 색을 만들어내면서 상대에게 퍼스트 다운을 내주지 않고 공격권을 받아왔고 결국 이제 결승 필드골로 승리를 가져갔었던 바이킹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전체적으로 좀 보면 사실 음, 이날 저스틴 제퍼슨의 뭐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했던 하루였어요. 네, 음, 뭐 패스 타겟도 많이 되질 않았고 그 과정에서 뭐 성공률이라던가 뭐 전진 야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제퍼슨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적인 옵션을 담당하던 선수들이 제퍼슨의 어떤 이러한 부진을 잘 덮어주고 어쨌든 승리를 가져갔다는 것이 바이킹스에게는 좀 중요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음, 리시버 조던 에디슨이 자신의 뭐 한 경기 커리어 하이 기록인 162 리시빙 야드 한 개 터치다운 해줬고 타이트엔드 TJ 호킨슨도 이제 시즌 중반부터 복귀를 해서 뭐 경기에 이제 꾸준히 나서고 있는데 아마 복귀 후 처음으로 100야드를 넘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러닝백 에런 존스도 100 러싱 야드를 넘기고 터치다운까지 하나를 더 하면서 뭐 힘을 보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스틴 제퍼슨에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팀의 공격 구조이긴 하지만 뭐 제퍼슨이 1년 내내 모든 경기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바이킹스가 어쨌든 승리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가진 팀이라는 거를 이날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시즌 중반에 좀 연패 기간도 있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바이킹스가 다시 4연승을 타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애리조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애틀랜타 그리고 이제 시카고까지 홈 3연전을 갖고 가게 되는데 뭐 세 팀 다 만만한 팀들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어디까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9승 2패인데도 지금 지구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약간은 또 불운한 상황이기도 해요. 바이킹스는 사실 뭐 다른 지구에 간다면 뭐 충분히 이미 지구 우승을 거의 확정지을 만한 뭐 그런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디트로이트가 지금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현재 상태대로 뭐 시즌이 끝난다면 지금 5번 시드밖에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이킹스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또 역전을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홈 3연전에서 최대한 연승을 좀 이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막판에 좀 추격을 하면서 또 드라마틱한 엔딩을 꿈꿨을 텐데 결과는 이제 기대하던 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없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5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후의 일정도 전부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는 팀들과의 맞대결만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노리기는 사실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음. 뭐 지구 내 순위는 이제 워낙 뭐 쟁쟁한 팀들이 많아서 쳐져 있고 뭐 와일드 카드를 얻으려면 뭐 좀 더 많은 승리를 통해서 5할 이상의 승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남은 대진이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어스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맷 이버플러스 감독의 인터뷰대로 케일럽 윌리엄스의 성장은 그래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교체 이후에도 조금 더 뭐 좋아진 것 같고 11월에 치른 모든 경기에서 턴오버가 지금 단 하나도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켈러 윌리엄스가 이번 시즌 뭐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베어스 팬들에게는 이러한 좀 기대할 만한 요소를 남기는 것이 시즌 후반부에 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테네시 타이탄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맞대결입니다. 32대 27로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턴오버 좀 잔치가 벌어졌었죠. AFC 남부지구 라이벌 맞대결에서 타이탄스가 텍산스를 상대로 업셋을 만들어내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약간의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뭐 테네시 정도는 뭐 우리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을 텐데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사실 오프닝 킥오프에서 이제 데미안 피어스가 80야드 리턴을 만들어냈고 뭐 그 뒤에 CJ 스트라우드가 곧바로 패스 터치다운을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뭐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양 팀의 전력 차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텍사스의 무난한 대승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경기 초반의 분위기였지만, 그 음,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스큐들이 나오면서 경기의 분위기가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용두사미 같은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이제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일리걸 시프트로 인한 역전 터치다운 취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동점 기회에서 카이미 세어번의 28야드짜리 필드골 실책, 그리고 CJ 스트라우드의 세이프티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정말 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경우들이 겹치면서 결국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었는데, 이 경기만 용두사미가 아니라 지금 휴스턴 텍산스의 시즌 자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올 시즌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텍산스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 6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거의 뭐 대권에 도전할 만한 팀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그에 준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 특히 뭐 니코 콜린스가 빠졌던 기간 스테펀 딕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어 전력이 분명 꺾였고 콜린스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시즌 초반에 좋았던 때의 모습과는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기 후반에 좀 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는 턴오버 이런 부분들이 좀 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뭐, 레드존 밖으로 밀려나거나, 뭐,
필드골도 더 먼 거리에서 시도를 해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결국에는 득점이 실패가 되는 그런 이제 결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텍산스가 사실은 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이제 한번 올라가는 것이 좀 뭐 구단 프랜차이즈의 새 역사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번 시즌에 좀 팀 내부적으로나 팬들에게나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아직 시즌이 남아있고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뭐 아직 그런 뭐 꿈을 포기할 단계다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분위기대로라면 사실 와일드카드 뭐 잘해봐야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시즌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남은 정규리그 동안에 좀 분위기 반전을 하는 것이 휴스턴에겐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 제규어스와의 경기가 그 계기가 좀 돼야 되는 텍산스가 되겠고, 어, 타이탄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윌 레비스가 색을 8방을 맞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75%의 패스 성공률과 함께 278야드, 두 개의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 인터셉션이 그대로 픽식스로 연결이 되기도 했고, 펌블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8개의 색을 보통 맞으면 이 정도의 스탯을 기록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도 분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1960년부터의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한 경기에 쿼터백이 8개의 색을 맞고 또 거기에 이제 픽식스까지 허용을 한 게 이제 36번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64년, 6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뭐 36번이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2년에 한 번꼴로 있는 기록인 거죠. 네, 근데 레비스가 이번 시즌 3주차 패커스와의 경기에 이어서 올해에만 지금 두 번째 이 기록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제 주인공이 됐고 사실 그 36번 동안 이제 승리를 거둔 쿼터백은 이제 3명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윌레비스가 이제 명단에 이름을 뭐 추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 심적이나 뭐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좀 고단했던 한 경기였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어쨌든 승리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 윌 레비스에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승리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테네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윌 레비스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금 시즌 후반부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좀 포기하지 않는, 네, 뭐 승리를 끝까지 갈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뭐 테네시 구단의 고위 관계자나 뭐 코칭 스태프에게 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맞대결 24대 6으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라이언스가 손쉽게 콜츠를 잡아내면서 이제 NFC에서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음. 라이언스가 10승 1패를 기록한 거는 1934 시즌 이후에 처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볼 시대에는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팀의 역대급 최전성기다 이번 시즌이 물론 아직 진행형이고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시점까지만 보면 정말 구단 역사에 유례없는 아주 황금기를 맞고 있다라는 뭐 말씀을 드려도 전혀 지나침이 없을 것 같고 이날은 이제 수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이날 사실 전반에 상대에게 두 번의 레드존 트립을 내주기는 했지만, 이제 모두 필드골로 잘 막아냈고, 후반에는 이제 콜츠가 5번의 공격권을 가졌지만,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을 뿐더러, 콜츠의 후반 전진 야드 자체를 70야드 미만으로 이제 틀어 막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디트로이트의 뭐 공격도 당연히 무섭지만 이 수비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도 이런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이제 세 경기가 모두 이제 AFC 남부지구 팀들과의 맞대결이었죠. 텍산스, 제규어스, 콜츠 이 세 팀과 이제 연전을 치른 라이언스인데 지금 이제 이 세 경기 동안 후반전에 모두 무실점입니다. 한 하프에 무실점을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경기 후반이라는 것. 근데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그 라이언스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는 동안 공격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지 수비까지 뭐 아주 좋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수비도 지금
정상급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음. 이번 시즌 치른 지금 11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6.6실점을 하고 있어요. 이게 12주차 종료 기준으로 리그 최소 실점 2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음. 지난 시즌에 23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뭐 엄청난 성장이라는 거를 이제 팬분들도 바로 눈치를 채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사실 에이단 허친슨이 이 라이언스 디펜스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 무게감 이런 것들이 상당한 데 반해서 사실은 뭐 시즌 초중반에 이제 이미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에이스가 빠진 상황에서도 물론 뭐 트레이드 때 보강도 있었지만 네, 팀 수비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네, 굉장히 눈에 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일단 자미르 깁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90 러싱 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 팀 내에서는 가장 좀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지금 깁스가 2년 차를 맡고 있는데 베리 샌더스를 소환을 하는 그런 또 이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언스 소속 선수로서는 세 번째로 데뷔 1, 2년 차에 모두 1000 스크리미지 야드와 함께 10개의 터치다운을 넘긴 선수라는 이제 그런 기록을 갖게 됐는데 일단 라이언스 역사에서 이 베리 샌더스를 소환을 한다? 이거 자체로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샌더스 시대와는 달리 지금 이제 라이언스는 자미르 깁스와 이 데이빗 몽고메리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명의 뭐 넘버 러닝백 두 명이다라고 해도 뭐 크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자미르 깁스가 이런 이제 기록들을 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좀 더 가산점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리그 흐름이 패세비 스킴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공수 양면에서 지금 라이언스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페이스를 시즌 후반까지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츠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앤서니 리차드슨은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주전 자리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날도 한번 좀 라이언스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까 뭐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역시나 좀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이제 패스 성공률이 이제 40% 미만으로 또 떨어지고 말았고 뭐 러닝백 조나단 테일러도 이렇다 할 뭐 시너지를 내지는 못했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전반의 리드를 허용한 채로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일러나 뭐 리차드슨의 발이 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만들어지질 않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텍산스가 이번 주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승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뭐 그나마 뭐 위안거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럴 때 승차를 좁혀야 되는데 좁히지 못했던 부분은 오히려 콜츠에게도 아쉬움이거든요. 음, 네. 시즌이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경기도 많지가 않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남은 경기들을 어떻게 좀 잘 잡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다만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글쎄요, 플레이오프 진출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뭐 5할 미만의 성적으로도 플레이오프에 가는 팀들이 가끔 나타나기는 하지만 뭐 대개는 일단은 5할 혹은 5할 이상의 성적이 이제 최소 요건이라고 본다면 콜츠가 이제 남은 경기에서 패배보다는 승리를 지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앤서니 리차드슨과 콜츠 전체적인 로스터는 아무래도 좀 기복이 있어 보인다. 예, 그래서 어떤 꾸준한 경기력, 어떤 꾸준한 승리 정립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34대 15로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쿼터에만 29점을 몰아친 돌핀스가 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점수 차가 31대 0까지 벌어졌을 만큼 뭐 워낙 압도적인 그런 경기를 보여줬었던 돌핀스였고 확실히 이제 투아가 돌아오고 나서는 마이애미의 경기력 자체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이제 투어가 복귀한
한 이후로 이제 처음에 좀 승리를 못 거두다가 이제 첫 승을 거두고 연승을 시작한 시점에서 그래도 마이애미는 뭐 워낙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고 이런 이제 뭐 부상 이슈만 없다면 충분히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시즌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얘기들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도 5할 승률이 지금 안 되지만 시즌 후반부를 더 치르다 보면 마이애미는 분명히 좀 와일드카드가 유력한 팀으로 결국에는 부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날 이제 투아가 317야드에 4개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마이애미가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날 제일런 와들 선수의 활약도 뛰어났죠. 144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이날 와들 선수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수비 쪽에서도 이제 4개의 색, 2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3쿼터까지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음. 경기 후반에 뭐 드레이크 메이의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곤잘레스의 퍼물리턴 터치다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가비지 게임이 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 사실 뭐 무실점으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돌핀스의 잔열정 살펴보면 패커스, 제츠, 텍산스, 라이너스, 브라운스, 제츠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 시즌 전 기대감대로 잘 풀렸다면 정말 뭐 까다롭고 뭐 우승권에도 도전할 수 있는 팀들이 지금 다수 보이지만 막상 지금 이제 시즌을 치르는 과정에서 패커스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다들 좀 삐그덕거리거나 현재 폼이 좀 많이 저하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츠와 브라운스는 성적표 자체가 지금 워낙 떨어져 있고, 나이너스와 텍산스도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팀들인 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는 결국에는 승리를 추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돌핀스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이제 산술적인 가능성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랬던 이제 AFC는 경쟁이 좀 빡세니까 출발 자체가 2승 6패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물론 이제 잘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 더 많은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패츠는 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제 강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약팀들 상대로 보여줬던 좋았던 모습들이 저 뽀록이다라는 게 점점 더 드러나고 있죠. 뭐 수비도 그렇고 오라인도 그렇고 정말 좀 손볼 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경기 내용적으로 뭐 페널티라던가 뭐 이런 이제 디서플린 쪽에서의 문제들도 계속 좀 드러나고 있는데 뭐 경기 내용적으로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할 얘기는 그렇게 또 딱히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이제 좀 높은 픽을 받아서 좀 트레이드 다운을 하고 그 픽을 좀 긁어 모은 다음에 구멍들을 조금 보강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물론 이제 FA로 선수들을 사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이제 보강들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올 시즌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브리 페퍼스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여성분과의 그 뭐 폭력 뭐 이런 이제 폭행 관련 그런 혐의들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이제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이다. 뭐 이렇게 좀 기사를 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커미셔너 제한 명단에 올라가서 경기를 못 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6경기를 못 뛰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제한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에 일단 복귀를 했고 훈련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크라프트 구단주가 이 사건에 대한 리포트가 사실이라면 우리 팀에서 더 이상 뛸 수 없다라고 이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아직 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리그라든지 팀 내에서 추가적인 징계가 있을지 아닐지는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 페퍼스가 팀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하나가 있고요. 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팀 경기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어 이제 시즌을 보면서 이제 점점 드는 생각은 그 제런 웨이오 신임 감독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찾던 감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사실 벨리책 감독 시절에는 뭐 패트리어츠가 이제 굉장히 선수단 기강이 잘 잡힌 팀으로 이제 항상 뭐 알려져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팀에서 좀 오프필드 이슈를 야기하는 선수들이 이제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트리어츠의 지금 전력이 다 끌어모아서 100% 컨디션으로 이제 경쟁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래도 주전급으로 좀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킨다면 뭐 더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드레이크 메이의 성장은 굉장히 좀 기쁩니다만 어쨌든 제러드 메이오 감독도 글쎄요, 이게 메이오 감독이 뭐 지난주에도 이제 너무 보수적인 그런 플레이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날도 좀 반복이 됐었고 첫 해니까 못할 수는 있지만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달라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더 메이오 감독으로는 좀 어렵겠다. 우리가 찾던 감독이 아닌 거 좀 확실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 좀 지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이제 굉장히 좀 침울해진 것 같은데 좀 텐션을 끌어올려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욕 자이언츠 얘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30대 7로 이제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이제 지난주에 바이비크를 가졌었던 벅스였는데 자이언츠를 손쉽게 꺾고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이날은 이제 신인 러닝백 버키어빙의 활약이 가장 빛났던 것 같습니다. 152 스크리미지 대 1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또 반가운 거는 이 마이크 에반스, 이 핵심 리시버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인 이 에반스가 한 달여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베이커 메이필드에게 좀 어깨를 가볍게 해줄 만한 아주 좋은 소식이 좀 들어왔고,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 뭐 약간의 논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제 터치다운을 기록한 뒤에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했었는데 이게 그 이날 자이언츠의 주전 쿼터백으로 나섰던 그 토미 드비토의 뭐 시그니처 셀러브레이션을 따라 했었다고 해요. 다른 종목, 뭐 다른 팀의 선수들의 뭐 셀러브레이션을 뭐 종종 모방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필드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대 팀의 셀러브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뭐 경기 내용도 워낙 일방적이었다 보니까 이게 좀 경기 후에 화제가 됐던 모양인데 일단 뭐 메이필드는 인터뷰에서 뭐 내가 터치다운 하면 이거 해야지라고 뭐 미리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고 뭐 상대를 조종할 의도는 없었다. 예, 그리고 작년 슈퍼볼이 열렸던 이 라스베가스에서 그 드비토를 뭐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그에게 뭐 좀 깊은 인상을 받아서 한번 좀 따라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했어요. 이게 글쎄요. 뭐 드비토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이언츠 팬들은 좀 충분히 긁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이게 저는 이제 메이필드가 실력적으로 슈퍼스타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 슈퍼스타의 자질은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이제 나훈아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이제 워딩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골자가 슈퍼스타는 이제 바와 까를 모두 미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그럴 만한 이제 자질을 베이커 메이필드가 충분히 타고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실력만 갖춰진다면 완전 슈퍼스타 재질이죠. 음. 뭐 드비토도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음, 뭐 경기의 다른 부분에 집중하느라 이제 메이필드 셀러브레이션을 보질 못했다. 예,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논란이 더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이날 또 자이언츠 홈구장에서 열렸던 경기고 예, 아무래도 이 홈팀 팬들에게는 다소 좀 불편한 광경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저도 해봤고 어쨌든 연패를 끊어냈다는 것이 이제 벅스에게는 뭐 가장 의미가 있었던 뭐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최근에 이제 NFC 남부지구 선두인 이 펠컨스의 경기력, 그다음에 성적이 조금 하향세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벅스에게는 한번 따라가 볼 만한 역전을 해볼 만한 여지가 좀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들이 좀 연패를 끊는 게 중요했는데 그것을 잘 해냈던 이번 12주 차였습니다. 일단 잔여 스케줄을 좀 보면
펠컨스가 지금 차저스, 바이킹스, 커맨더스랑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벅스는 차저스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 이제 승률이 5할이 안 되는 팀들과의 대결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충분히 역전각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데니얼 존스를 이제 지난주에 방출했다고 그 저희 방송 말미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드류 락과 토미 드비토가 있었는데 일단 드비토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드비토가 이날 나섰는데 뭐 결과적으로 공격에서 더 나아진 퍼포먼스가 나왔냐 하면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데니얼 존스가 받고 있는 연봉, 기대감, 뭐 해줘야 하는 역할 이런 거에 비해서 뭐 워낙 퍼포먼스가 나오질 않았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고 뭐 결국에는 뭐 데니얼 존스의 요청 하에 또 방출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건을 다 떠나서 당장 존스와 드비토 중에 누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하면 그래도 백지장 차이라도 존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드비토가 네,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말릭 네이버스가 이제 경기 후에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반복되는 패배에 좀 피로감이 느껴진다, 네,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지는 걸까? 이게 어쨌든 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 중에 일부는 결국에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 숙명이고 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뭐 강팀으로 이적을 선택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이제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네이버스는 지금 1년 차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운신의 폭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팀이 좀 자신이 들어옴으로 해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승리를 하기를 이제 바랄 텐데 본인이 준수한 그리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풋볼인데. 예, 견뎌야죠. 예. 아무튼 내년에는 조금 이제 그 변화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에 당장 이제 어, 롱텀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좀 찾아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당장이야 뭐 이제 뭐 어, 다른 선수들이 이제 브릿지로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는 작업을 해야죠. 거기다가 말릭 네이버스 제외하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오펜스 전반에 대한 그런 이제 변화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수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수단 전체의 어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 거의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페이트리어츠보다 더 심각한 팀들은 잘 없거든요. 비슷하게 심각한 팀들은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더 심각한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팀은 글쎄요. 저는 자이언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좋지를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뇌부 쪽에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그래도 드비토에게 한번 기회를 줬었는데 뭐 이날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과 별개로 또 부상까지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플랜 C를 이제 또 가동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드류락이 아마 이제 추수감사절 댈러스와의 경기에 이제 나설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뭐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경기가 치러졌는데 뭐 남은 시즌 뭐 어떤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드비토나 랑 모두 내년에도 주전 쿼터백 자리를 뭐, 맡는다? 이거는 뭐, 자이언츠가 이렇게 바라는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어쩔 수 없이 좀 이 체제로 흘러가야겠지만, 이번 오프 시즌을 통해서 좀 대대적인 네,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에는 저도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에서 34대 26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원정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승리를 챙기고 있는 댈러스가 다시 한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 정말 이날 경기에서는 스페셜 팀 상황에서 정말 이상한 그런 그 특이한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음. 뭐 전반에만 이제 필드골 블락 하나, 펀트 네. 블락 하나, 필드골 미스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풋볼 경기에서 이런 이제 킥 미스나 블락이 이 정도로 나와도
참, 뭐, 스페셜 팀에서 이것저것 변수가 많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의 이제 내용인데, 뭐, 이거는 사실 좀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다 보고 나니까. 후반 그 막판에는 댈러스의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도 있었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처음에는 그 공을 한 번에 잡지를 못하고 이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으로 어떻게 보면 또 전화위복이 됐었고, 워싱턴이 이제 성공시켰다면 동점이 가능했던 이 엑스트라 포인트 킥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냅이 낮게 오면서 키커도 좀 루틴이 흔들렸죠. 예, 그러면서 또 이 가까운 거리 엑스트라 포인트가 미스가 되면서 이제 동점이 되질 못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이 이제 다시 한번 온사이드 킥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또 댈러스의 선수가 뭐 리커버를 잘 했을 뿐 아니라 그대로 내달리면서 또 쐐기 터치다운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뭐 4쿼터에만 아마 양 팀 합쳐서 40점이 넘게 나왔는데 그 대부분이 뭔가 스페셜팀에서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런 득점들이 좀 많이 나왔던 아주 좀 특이하고 재밌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뭐 일단 댈러스 입장에서는 5연패 탈출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기쁜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뭐 댈러스의 로스터 상황 그리고 이제 잔여 스케줄들을 감안했을 때 플레이오프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부터 사실은 이 드마커스 로렌스가 부상으로 계속해서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한 두 달여의 공백기를 이제 가지고 한 14주차 정도에는 좀 복귀전을 치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카 파슨스가 이날 뭐 색 두 개를 기록하면서 또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드마커스 로렌스도 일단 복귀를 잘 해서 좀 폼을 끌어올리고 시즌을 마무리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이 댈러스 팬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맨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기의 상승세가 좀 많이 꺾였죠. 벌써 이제 3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이제 뭐 스틸러스랑 이글스전에서 패배를 한 건 뭐 납득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전 쿼터백이 빠져 있는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졌다? 이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건 선수단도 팬들도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는 그런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글스와의 맞대결이 아직 한 번 더 남아있기는 하니까 뭐 추격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워싱턴의 하향세, 그다음에 이제 이글스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이날 패배로 좀 지구 우승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좁히기 어려운 격차가 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 와일드 카드를 노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좀 선회하고 목표치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이제 테네시와의 홈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여전히 워싱턴이 탑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좀 누적된 패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워싱턴에게는 약간의 우려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이든 데니얼스도 어쨌든 커리어에서 이렇게 좀 긴 연패를 당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거를 슈퍼플레이로 풀어야겠다라는 좀 과욕을 부리다가 또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테네시를 하더라도 좀 방심하지 않고 네, 자신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맞대결입니다. 29대 19로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오닉스가 사실 이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주목은 좀 받지 못했었는데, 오닉스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덴버의 성적도 함께 좀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음, 지난 1차전에서 이제 레이더스전 8연패,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이제 승리를 거뒀었던 덴버였는데, 이날 레이더스를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시즌 스윕에 성공을 했을 뿐 아니라 또 2016년부터 이어오던 레이더스 원정 8연패라는 악연도 한꺼번에 좀 끊어낼 수가 있었던 네,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연고지를 또 옮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는 또 첫 승리였다. 뭐 이런 이제 부가적인 의미까지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닉스가 이날 이제 273 패싱 야드에 두 개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면서 올 시즌 이제 16번째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덴버 프랜차이즈 루키 쿼터백 신기록이라 그래요.
사실 이제 드래프트 당시에 저희가 보닉스의 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안정감, 그러니까 턴오버를 많이 하지 않는, 뭐 볼 간수를 잘하는 이제 그런 쿼터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데뷔 첫 두 경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적응을 하는 시간이었다 보니까 두 경기에서는 네 개 인터셉션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10경기에서 인터셉션이 두 개뿐이고 펌블은 이제 이번 시즌 12경기 통틀어서도 딱 하나밖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든 데니얼스도 뭐 굉장히 턴오버가 적은 선수고 뭐 케일러 윌리엄스도 최근에 턴오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닉스도 지금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뭐 공격권을 내주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거의 보이질 않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브라운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덴버 브론코스인데 지난 시즌까지 이제 브론코스에서 뛰었던 제리 주디가 엠파워 스타디움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게 제리 주디가 뛸 때만 하더라도 덴버는 정말 떠나고 싶은 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이제 말링 네이버스가 지능 부분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패배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신물이 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제리 주디가 덴버에 있을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떠나자마자 지금 이제 뛰고 싶은 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성적을 위해 떠난 클리블랜드는 또 뭐 드션 왓슨의 부상이나 이런 것들 겹치면서 또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제리 주디는 참 이래저래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원정팀 자격으로 이 엠파워 스타디움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뭐 관중들이라던가 이제 동료 선수들이 또 어떤 감정으로 이 주디를 또 맞아줄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경기가 다음 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더스는 지금 6년 만에 7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날 경기 이제 전반 종료를 하던 시점까지는 13대 9로 앞서고 있긴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또 가드너 민슈의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경기 분위기를 내줬고 한 번 이제 분위기를 넘겨주고 나서는 그 분위기를 다시 갖고 오질 못했어요. 음, 자코비 마이어스가 뭐 120야드를 넘게 잡아냈던 것은 뭐 그래도 이제 괄목할 만한 내용이었지만 뭐 마이어스의 이제 뒤를 받쳐줄 만한 동료 선수들의 활약이 좀 미미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 이 가드너 민슈가 쇄골 쪽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데스몬드 리더로 교체가 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후에 이 민슈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가 좀 궁금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마 잔여 시즌에 출전이 좀 어려울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부상에서 회복한 이 에이단 오코넬이 선발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잔여 스케줄도 쉽지 않고 뭐 쿼터백도 애초에 뭔가 확실한 넘버원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레이더스가 뭐 잔여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승수를 추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그 잔여 스케줄 보면 잭슨빌, 뉴올리언스 정도를 제외를 하고 나면 또 다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들과의 맞대결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즌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힘을 내줘서 한 2승 정도만 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맞대결입니다. 38대 10으로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름값만 놓고 보면 정말 그 NFL 전통의 또 라이벌 맞대결 중에 하나인데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듯이 공수 양면에서 핵심 키플레이어들이 다 빠진 나이너스였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결과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패커스가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NFC에서 꾸준히 좀 강팀으로 군림했던 이제 두 팀의 대결이었던 것과는 별개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최근 폼이라던가 뭐 부상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패커스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뭐 그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났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날 이제 조지 제이콥스가 106야드의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고, 조던 러브도 이날 이제 163야드의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제비어 맥키니가 올 시즌 7번째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커비 조셉과 함께 인터셉션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조던 러브 제외한 이 조시 제이콥스, 제이비어 맥키니 이 두 선수는 올 시즌 앞두고 이제 패커스에서 장기 계약을 안겨주면서 영입을 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첫 시즌에 합류를 해서 곧바로 이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올 시즌 돌이켜 봤을 때 현재까지 패커스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이 두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이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스 시절 막판에 약간 이제 폼이 좀 저하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입 당시에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패커스에서 뭐첫 시즌에 아주 잘 적응해서 뭐 기존에 있던 에런 존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날 이제 승리를 가져갔던 이제 패커스긴 합니다만 와이드 리시버 로미오 dob스가 3쿼터 이제 내진탕으로 경기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일단 뭐 추수 감사절 경기에도 이제 이탈이고 다만 이제 지금 그린베이 패커스의 현재 흐름대로라면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지고승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워낙 디트로이트가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와일드카드 한 자리는 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뭐 성적, 경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뭐 반면 이제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록 퍼디가 이날 부상으로 나오질 못하면서 이제 브랜든 앨런이 선발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나 뭐 팀이 기대했던 모습에는 미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뭐 펌블 2개 인터셉션 하나 기록을 하면서 어 퍼디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뭐 퍼디뿐만 아니라 이날 이제 트렌트 윌리엄스도 빠져 있었으니까 트렌트 윌리엄스가 빠지면서 이게 러닝 게임도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이제 최근의 흐름이거든요. 이날도 이제 맥카프리가 31야드밖에 못 뛰었으니까 37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긴 했어도 뭐 펌블도 하나 있었고 맥카프리도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쿼터백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좀 집중 견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수비 쪽에서도 이제 이날 닉 보사, 제이본 하그레이브 이 두 선수가 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백도 적지 않게 느껴졌는데 올 시즌 이제 프레드 워너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하다가 시즌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좀 평범해졌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프레드 워너 얘기를 좀 잘 안 하게 됐던 것 같은데 4주차 패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 발목 골절을 당했는데 그 부상을 안고 지금까지 계속 뛰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이제 주사를 맞지 않으면 경기를 좀 뛰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겨우 이제 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어쨌든 자기가 이제 프로 선수기 때문에 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뛰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역시 왜 이 선수가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그 프레드 워너가 이렇게 이제 그 부상 투혼을 하고 있음에도 뭐 공수 양면에서 차포를 다 떼고 게임을 하는데 어 지금 사실 이제 이 정도면 자이언츠랑 좀 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나이너스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빠진 빈자리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팀의 부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프레드 워너도 어쩔 수 없는 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다른 선수들이 다 건강하게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프레드 워너도 약간의 이제 부담감을 내려놓고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회복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 2무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를 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팀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 그런 주사 치료 같은 이제 좀 극약 처방까지 받아가면서 뭐 이렇게 좀 경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나이너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뭐 부상자가 많은 것과는 별개로 페널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날도 이제 페널티 9개를 범하면서 77야드를 내줬는데 그 전주였던 시애틀전에서 9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벅스와의 경기에서도 6개. 그러니까 그 전주가 이제 카우보이스랑 맞대결이었는데
카우보이스전에서도 이제 9개의 페널티를 범했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 4경기에 33개의 페널티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역시도 조금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뭐 일단은 이제 드래그린 로라든가 뭐 브록 퍼디 이런 선수들은 이제 훈련에 조금씩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언제쯤 정상 컨디션으로 복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도 이 브랜든 앨런이 선발로 좀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뭐 5할 승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 막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지금 소중한 나이너스인데 어쨌든 100% 전력으로 치르는 경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나이너스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도 뭐 그에 비례해서 같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이 좋은 선수단 구성으로 플레이오프를 못 가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남은 경기들 생각하면 글쎄요. 지금 5할이 안 되는 승률이기 때문에 나이너스 입장에선 정말 미라클런이 나오지 않으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NFC니까 가능성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나이너스가 플레이오프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나갈 확률보다는 못 나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즌 뭐 최대 이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맞대결입니다. 16대 6으로 시애틀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NFC 서부지구 이제 순위 다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라고 아마 지난주에 좀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두 팀의 그 1차전에서 시애틀이 먼저 승리를 거두고 뭐 지구 공동 선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 경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애틀 지역에 좀 태풍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시민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이 시옥스 팀도 뭐 훈련 시설에 이제 정전이 일어나는 등 좀 어려움이 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승리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공격 쪽에서는 사실 시애틀도 딱히 더 낫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비의 힘을 앞세워서 시애틀이 이제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제 픽식스와 베테랑 레너드 윌리엄스의 2.5개의 색을 앞세워서 또 카일러 머리를 제어했던 것이 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뉴욕 젠츠를 만나는데 이 시애틀의 쿼터백 지노 스미스에게는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팀이죠. 사실은 데뷔를 이제 뉴욕 젠츠에서 했었고 뭐 첫 시즌은 그래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자리를 잡는가 했습니다만 2년 차부터 이제 좀 급격한 이제 슬럼프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백업으로 밀려났고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팀을 떠났었던 지노 스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전임맨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애틀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내고 뭐 대형 연장 계약도 따내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뭐 리그에서의 위상이 달라진 거죠. 제츠에서 쫓겨나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떤 경기력,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뉴욕 제츠 팬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뭐 다음 주 경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임스 코너의 러싱 공격이 좀 완벽하게 틀어막힌 상황에서 타이탄즈 트레이 맥브라이드에 좀 의존을 하는 그런 이제 경기가 됐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3쿼터 중반에 이제 상대 진영으로 정말 모처럼 넘어간 그런 상황에서 역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점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픽식스를 허용을 하면서 투 포지션으로 게임이 벌어졌던 게 애리조나 카디널스에게는 가장 좀 아쉬웠던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코너백 그 위더스푼이 이 카일러 머리를 1차적으로 잘 압박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것을 이제 강요를 잘 했어요. 그 과정에서 머리도 뭐 그냥 백을 당하거나 뭐 사이드라인으로 나가는 대신에 어떻게든 이제 패스를 통해서 뭐 전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욕을 보였던 것은 뭐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이 오히려 픽식스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카일러 머리가 약간 이렇게 힘을 빼고 이 높은 포물선으로 이제 공을 던지는 것을 또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의 뭐 거리 계산 착오가 있었던 건지 이 포물선을 높게 던지긴 했지만 우리 팀 리시버를 한참 넘겨서 이제 그 뒤에 있던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그냥 패스를 하고 만 골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 입장에서는 조금,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 예, 이런 생각들 좀 들 만한 플레이였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4쿼터에 뭐 상대의 히트를 받으면서 약간 부상의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를 끝까지 잘 마쳤다는 거는 좀 다행인 부분이에요. 일단 이제 그 바이위크 이전에 연승을 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상승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카디널스로서는 이제 바이위크가 오히려 좀 독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뭐 기본적으로 바이비크가 뭐 휴식을 취하고 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뭐 팀들이 이제 항상 기다리는 거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좀 잘 나가던 팀이 바이비크 이후에 좀 뭔가 다른 팀이 되어 와서 좀 하향세를 겪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일단 이날 패배는 좀 아쉽게 됐고 뭐 다음 주에 좀 빠르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였죠.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LA 램스의 맞대결입니다. 37대 20으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정말 그 세이컨 바클리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저는 글쎄요, 올 시즌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MVP 세이컨 바클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뭐, 바클리 칭찬을 이제 몇 주째 계속 하고 있는데, 몇 주 전만 해도, 뭐, 쿼터백을 제외하고서는 바클리가 제일 좋지만, 뭐, MVP를 최종적으로 수상할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던 기억도 나요. 근데, 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쿼터백을 포함하더라도, 세이컨 바클리가 지금 최고의 경기력,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경기력이 뭐 매주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바클리가 쿼터백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MVP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갖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그때도 MVP를 받을 만한 퍼포먼스였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다만 실제 수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아직 경기들이 남았으니까 남은 경기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현 시점에서는 라마 잭슨과 거의 뭐 투탑이지 않나? 앨런까지 포함하면 셋? 요 셋 정도에서 표가 좀 갈리지 않겠느냐. 근데 세이컨 바클리가 MVP를 당장 수상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견이 없을 만한 퍼포먼스를 올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날도 255 러싱 야드 터치다운 두 개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리시빙 야드도 47 리시빙 야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리미지 야드가 300 야드를 넘겼습니다. 한 경기에. 이거는 진짜 미친 퍼포먼스죠. 이게 제가 이제 뒤에도 적어놨는데 역대 9위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일 경기 최다 스크리미지 야드 기록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바클리가 이제 이날 세운 기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첫 번째 플레이를 곧바로 70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4쿼터 막판에 이제 72야드 러싱 터치다운으로 뭐 쐐기점을 만들어냈는데 다른 선수들이 사실 한 시즌 치르면서 한번 보여줄까 말까 한 이런 이제 빅 플레이, 뭐 크랙 플레이들을 바클리는 뭐 이날만도 뭐 두 개를 했고 뭐 거의 매주 숨 쉬듯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뭐 이글스의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의 도움, 뭐 제런 허츠, 뭐 다른 에이제이 브라운이나 뭐 디본타 스미스 같은 리시버들의 존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바클리에게 이제 아주 좋은 이제 조력군들이 이제 되어주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이제 스피드가 붙은 바클리를 상대 수비가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뭐 이게 닉 시리아니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존재가 상대 입장에선 경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 이날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컨 바클리가 255 러싱 야드를 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1392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그러면서 지금 데릭 헨리가 원래 러싱 야드 1위였는데 그 자리도 다시 탈환을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경기 수를 또 비교해 보면 아직 바이위크를 갖지 않은 볼티모어는 12경기, 그다음에 바이위크를 가졌던 이글스는 11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러싱야드 기록을 쌓을 기회가 바클리에게는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누적 기록도 좋지만 향후의 어떤 페이스를 비교해 봤을 때도 바클리가 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이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의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이컨 바클리와 데릭 킬리의 어떤 러닝백 대결, 아마도 다음 주 두 팀의 맞대결에 가장 좀 키플레이어,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램스가 홈에서 저 지구 선두 자리를 위해서 좀 고군분투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이제 바클리를 막지 못하면서 다소 좀 무기력한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끝난 이후에 이제 션 맥베이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클리의 폭발력과 긴 거리를 달리면서 스피드를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그런 칭찬을 했었고 결국 이제 이날 패배를 또 인정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제 그 올 시즌에 램스 역시도 물론 이제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부상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 되고 있잖아요. 나이너스와 비슷하게. 이날도 이제 그 라이트 태클 랍 헤인븐스타인이 이제 또 나오지 못하면서 대체 선수로 나왔던 이제 워렌 맥클랜던 선수가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약점을 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태포드를 보호해주지 못했던 게 이날 이제 공격이 좀 원활하게 풀리지 않았던 요소 중 하나가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 후에 리시버 드마커스 로빈슨이 이제 뭐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가 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공식적인 뭐 처분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리그 차원에서나 뭐 팀 차원에서 이제 징계를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일단 당장 다음 주 경기에는 이제 나설 것으로는 보이는데 뭐 추후에 이제 이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뭐 어떤 법적인 처분이 나온다면 뭐 로빈슨에게도 좀 제재, 징계 이런 것들이 좀 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경기로 가보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LA 차저스, 소위 말하는 하바볼 30대 23으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진짜 뭐 형만 하나 아우 없다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뭐 매번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하바 형제 사이에서는 좀 해당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였습니다. 존 하바가 다시 한번 하바볼에서 웃는 쪽이 됐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슈퍼볼 한 번의 맞대결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번 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 전적이 3대 0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정정을 일단 하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날은 아무래도 뭐 양팀 감독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목이 가장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만 뭐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레이븐스의 뭐 강력한 러싱 공격 그리고 이제 차저스의 단단한 방패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을 했을 때 누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레이븐스가 30득점을 해내면서 차저스 수비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해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승리 요인이었다고 봐야겠죠. 네. 이날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15야드밖에 뛰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레이븐스가 무려 팀으로 212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차저스의 단단한 수비를 뚫어냈는데 차저스가 저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그 최소 실점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저스의 수비를 상대로 이런 무자비한 러싱 기록을 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제 그 중심에는 140야드를 뛰었던 데릭 헨리가 있었습니다. 음. 뭐 앞서 세컨 바클리가 255 러싱야드를 달리다 보니까 이 140야드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 이 데릭 헨리도 엄청난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 모두
정점을 찍었었던 순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올해 공교롭게 이적을 했다는 또 공통점이 있는데, 뭐 약간의 이제 뭐 부침이 있었던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팀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맡고 있다는 공통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음 주 맞대결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데릭 헨리의 백업인 저스티스 힐 선수도 4쿼터 중반에 경기에 쐐기를 박는 51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또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2쿼터 막판 투미니 워닝 이후에 그 레이븐스가 자기 진영 16야드 지점, 그러니까 자기 진영 엔드존 코앞에서 포스 앤원 상황에 포스 다운 컨버전을 시도를 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도 그 라샤드 베이트먼의 터치다운까지 연결이 되기도 했지만 이게 경기에 모멘텀을 가져오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사실 이게 자기 진영 깊숙한 지점에서 포스다운 컨버전을 한다? 이건 굉장히 도박적인 플레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도박을 걸었던 존 하바의 어떤 배짱,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잘 수행해냈던 선수들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이 좀 잘 보여지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이 플레이 하나가 저는 경기의 결과를 좀 바꿔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짐 하바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이번 시즌 뭐 성적이 확실히 좋아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죠. 벌써 7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보완점이 있는 팀이다라는 숙제도 같이 봤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아쉬웠던 건 이제 퀸틴 존스턴 선수의 드랍이었죠. 기억에 남는 것만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마지막까지 경기는 좀 알 수 없지 않았을까. 뭐 누가 승리를 했을 것이다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경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그 라인베커 덴젤 페리맨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이제 이날 경기를 못 나왔죠. 결국 페리맨 선수가 없었던 부분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러싱을 좀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었으면 글쎄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음. 그러니까 차저스가 이제 베테랑 리시버들이나 뭐 스킬 플레이어진 전체를 좀 물갈이를 했던 시즌인데 뭐 아직은 이제 좀 무르익지 않은 듯한 모습들이 이날 좀 나왔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페리맨의 부상 이탈도 분명히 이런 이제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이 뭐 이날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아마 플레이오프에 한 자리씩은 다 차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유력해 보이는 팀들이고 또 같은 컨퍼런스에 있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한번 재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시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플레이오프 픽처 기준으로는 양 팀이 이제 5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5번 시드가 레이븐스, 6번 시드가 차저스인데 지금 이제 스틸러스가 3번 시드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틸러스를 제끼고 만약에 레이븐스가 지구 우승을 하게 돼서 만약에 3번 시드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차저스와 레이븐스가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만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두 팀이 다시 한번 올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때는 또 어떤 팀이 이길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뭐 한 번도 못 이겼다고 해서 또 못 이기려는 법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차저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번 만나봤고 데릭 케니라는 또 강력한 러닝백이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만약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또 만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더 대비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뭐 100번 이겨도 마지막에 지면 찜찜하거든요. 100번 지다가 마지막에 한 번 이겼는데 너 개 못하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과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존 하바에게 패배를 했던 짐 하바가 뭐 소욕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주차에 펼쳐졌던 경기들 저희가 모두 살펴봤는데요. 날씨가 뭐 저희가 Thursday Night Football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이 많이 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서울에도 굉장히 좀 눈이 많이 왔고 사실 이제 그 인터넷은 이제 그런 짤을 봤었거든요.
그 한반도 호랑이가 엉덩이에 열선 시트를 틀었다. 음,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소백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이제 경상도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국 전역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남겨봅니다. 음. 이제 12월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진짜 겨울이 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장 추울 때 또 풋볼은 가장 뜨거운 시즌이기 때문에 네, 12월, 1월 또 2월까지 이렇게 또 NFL 같이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13주차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